루슈는 못생기고 한심하며 역겨운 고아로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아기 때 품에 안고 어두운 골목을 걷고 있었다. 그러다 약을 사야 한다며 가게 주인에게 잠시 아기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짐작하다시피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가게 주인은 아기를 고아원에 맡겨야만 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루슈는 항상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나 그의 친구 루샤오일은 보모에게 일을 보고하며 도와주었다. 루샤오일은 루슈가 아플 때조차 항상 그 곁에 있었다. 이제 루슈는 자라서 고아원에 더 이상 있지 않다. 하지만 그는 외로움을 느낀다. 그가 벽에 돌을 던지고 있을 때 루샤오이가 미소 지으며 다가온다. 그는 웃으며 왜 또 고아원에서 몰래 나왔냐고 묻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데려가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싫다고 하며 그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받아들이고 그녀를 데리고 간다. 축제에서 루슈는 한 커플이 뉴스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손에서 파란 빛을 낸 소년과 2000kg을 들어 올린 남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자는 초능력일 수도 있고 사기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루슈는 여전히 엿듣고 있는데 루샤오이가 공연을 보러 가자며 그를 끌고 갑니다. 뒤쪽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루슈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 더 잘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앞으로 다가가자 불 공연자가 그들의 방향으로 불을 던집니다. 갑자기 시간이 멈추고 불이 그를 감싸며 우주에서 회전하는 칼의 기억을 드러냅니다. 그가 한동안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가 몇 초 동안 밝게 빛난 후 시간이 다시 흐릅니다. 루슈는 방금 일어난 일에 어리둥절해했다. 화염 퍼포머는 계속해서 불을 세련되게 만들고 던지며 불에 타지 않고 가지고 놀았다. 루슈는 마법인지 초능력인지 궁금해하며 매료되었다. 공연은 퍼포머의 불꽃놀이로 끝났다. 놀란 루샤오이는 루슈에게 퍼포머가 어떻게 그랬는지 물었다. 그는 자신도 모른다고 말했다. 루슈는 루샤오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산책을 나가며 이상한 사건들을 생각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빠르게 달려오는 트럭을 눈치채지 못하고 길을 건넜다. 트럭 운전사는 그를 피하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부상당해 의식을 잃은 루슈는 우주에 떠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듣는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길에 쓰러져 있는 그에게 고아원에서의 생활과 루샤오이와 함께한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의식을 잃어갈 무렵 그의 앞 공중에 로딩바가 나타난다. 바가 로징을 완료하고 화면이 표시된다. 루슈의 목걸이가 빛나며 목에서 떠올라 그를 들어 올린다. 목걸이의 빛이 강해지며 갈라지고 루슈를 빛으로 감싼다. 빛은 그의 심장으로 들어가 마치 액체처럼 신경계를 따라 퍼져나간다. 그 후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그는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졌다. 루슈를 죽였다고 생각한 트럭 운전사가 트럭에서 내렸다. 루슈는 눈을 뜨고 사고를 떠올렸지만 고통은 느끼지 못했다. 그는 자신에게 초능력이 생긴 건 아닌지 궁금해했지만 보상받는 데에 집중했다. 겁에 질린 운전사는 좀비처럼 서 있는 루슈를 보고 자신을 친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루슈가 유령이라고 생각한 운전사는 공포에 질려 재빨리 차를 몰고 도망쳤다. 실망한 루슈는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사 먹었다. 점원은 루슈 머리에 묻은 피를 보고 놀랐고 점원의 머리 위에 플러스 233이라는 숫자가 나타났다. 더 놀라게 할까봐 루슈는 돈을 떨어뜨리고 국수를 가져다가 도망친다. 그는 커플과 부딪히고 그들의 머리 위에도 플러스 10이 나타난다. 그는 집에 가서 머리에 묻은 피를 닦고 들어간다. 루샤오이는 피자국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는 트럭에 치였다고 말하지만 별일 아니라고 한다. 루슈는 샤워를 해서 피를 씻어내고 자신을 살펴보며 왜 다치지 않았는지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자신의 손을 보고 손바닥에 있는 표식을 보고 그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는다. 루슈는 침대에 앉아 자신이 본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그는 생각하려고 눈을 감았지만 그 순간 그의 앞에 디스플레이 화면이 나타나며 시끄러운 게임 음악이 흘러나왔다. 루슈는 놀랐다. 디스플레이 화면에는 글씨가 잠깐 나타났다가 이름과 점수 목록으로 바뀌었다. 루슈는 그 사람들을 전혀 모르기에 어리둥절했지만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에게 숫자가 나타났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의 수입이 된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초능력을 각성했다고 결론짓고 자신을 마왕이라고 불렀다. 그가 모으는 부정적인 감정이 많을수록 강해지고 그는 악마처럼 웃기 시작했다. 루슈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며 미쳤냐고 물었다. 요리나 계속하고 상관하지 말라고 소리친다. 그 발견에 흥미를 느낀 그는 자신의 수입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한다. 그는 디스플레이 화면의 복권 버튼을 누르고 복권 휠이 돌다가 멈춘다. 하지만 그는 당첨되지 않는다. 그는 다시 시도하지만 당첨되지 않는다. 세 번째 시도에서 그는 무언가를 딴다. 흥분한 그는 화면에서 사과가 나타나 그의 손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본다. 그는 사과를 베어 무는데 사과가 빛나고 그의 몸도 빛나면서 사라진다. 루슈는 상쾌하고 생기가 도는 기분을 느낀다. 그는 다시 복권에 도전하기로 결심한다.
그의 수입은 500일이었지만 매번 돌릴 때마다 100을 잃는다. 다행히 마지막 회전에서 그는 다시 당첨되어 이번에는 두루마리를 얻는다. 그 두루마리에는 자장가 반짝반짝 작은 별이 담겨있다. 루슈는 실망했지만 노래를 부르기로 한다. 그가 노래를 부르자 모든 것이 잠시 멈춘다. 그의 코어가 빛나기 시작하고 우주에서 밝은 별 하나가 그의 방으로 내려온다. 루슈는 눈을 뜨고 자신이 디스플레이 화면과 함께 우주 공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루샤오이에게 창문 밖으로 누군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지 물어봅니다. 루샤오이는 미쳤냐고 소리치며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루슈는 자신이 거기에 어떻게 왔는지 궁금해하다가 루샤오이가 국수에 뭘 넣어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는 파를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디스플레이 화면에 루샤오이로부터 여러 번의 10점 획득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녀를 화나게 해서 얻은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고수도 넣으라고 덧붙이고 이로 인해 그의 수입에 또다시 10점이 추가됩니다. 루샤오이가 그에게 직접 요리하라고 소리친다. 그는 그녀가 요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는 그녀를 몹시 화나게 하고 그에게 100점을 안겨준다. 루슈와 루샤오이는 TV를 보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험을 감지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다. TV 뉴스에서 인근 상업지구 화재 소식을 보도한다. 위험이 가까이 있음을 깨달은 루슈는 위험이 지붕에서 온다는 것을 감지한다. 그는 루샤오이가 계속 따라오려고 하지만 집에 있으라고 말하며 뛰쳐나간다. 지붕에 올라가 보니 검은색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지붕에서 지붕으로 뛰어다니고 있다. 그중 한 명이 그의 쪽을 바라보자 루슈는 재빨리 숨는다. 남자들이 그의 지붕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한다. 잡히는 것이 위험하고 루샤오이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그는 재빨리 말린 무 한 바구니를 집어들고 사다리로 향해 내려간다. 남자들이 그를 발견하고 지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 그들에게서 위험을 감지한 그는 물을 따라 올라왔다고 가장한다. 남자들은 서로 상의하고 그가 평범해 보인다고 판단하며 주변이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그는 웃으며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간다. 루슈는 집에 들어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런데 루샤오이가 그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묻는다. 그가 대답하려는 순간 한 남자가 지붕에서 떨어진다. 그들은 서둘러 그의 상태를 확인하러 달려간다. 루슈는 범인을 찾아보고 그 남자가 불장난 꿀량치라는 것을 알아본다. 그는 양치가 불을 지르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또한 그는 불이 너무 커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걱정한다. 루샤오이는 막대기로 양치를 쿡쿡 찌르며 루슈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 그는 양치를 살릴 수 없다고 말하고 루샤오이에게 응급전화 120에 전화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양치를 위한 죽을 끓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120에 전화하면 낼 수 없는 요금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양치를 모른다고 주장하라고 제안하며 병원이 양치가 깨어나면 비용을 청구할 거라고 말한다. 루슈는 양치가 경련하는 것을 보고 70점을 얻는다. 양치가 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루슈는 악랄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는 루샤오이에게 우리가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107점을 추가로 벌어들인다. 루샤오이는 그를 안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루슈는 거절하며 양치를 화나게 하고 470점을 벌어들인다. 양치는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고 깨어나 물을 달라고 한다. 루슈는 눈을 모아 그에게 건네고 이는 양치를 화나게 하며 루슈에게 추가 점수를 준다. 양치는 눈을 날려버리고 루샤오이를 바라보며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루슈가 그를 땅에 눕히고 800점을 얻습니다. 그가 양치를 더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은 감점을 받습니다. 루샤오이는 그저 혼란스러워하는 반면 양치는 루슈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루슈는 무언가 수상하다고 생각하며 양치가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치는 루슈의 손을 잡고 불을 붙이지만 루슈의 시스템이 작동하여 불을 끕니다. 양치는 다시 시도하지만 매번 불이 즉시 꺼지고 루슈는 더 많은 감점을 받습니다. 루슈는 멋쩍게 웃습니다. 양치는 장난이었다며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루슈는 그를 믿는 척하며 양치의 손을 잡고 꽉 쥐어 그의 고통에서 더 많은 포인트를 얻는다. 그 후 손을 놓고 구급차를 부르겠다고 제안하지만 양치는 화난 채로 거절하며 서 있다. 루슈는 양치에게 안전하게 귀가하라고 인사하며 짜증난 양치로부터 더 많은 마이너스 포인트를 얻는다. 루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손에 있는 표식을 바라보며 루샤오이가 자신처럼 마이너스 포인트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화면을 열어 상점 버튼을 클릭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한다. 유일한 아이템이 화면에서 밝은 빛으로 나타나 그의 손에 노란 공 형태로 나타난다. 루슈는 그것이 천체 과일임을 알고 먹는다. 다시 한번 우주에서 밝은 별이 지구로 내려와 그의 몸에 들어가고 루슈의 의식은 우주 공간으로 던져진다. 이번에는 더 큰 행성 주위를 도는 몇몇 행성들을 봅니다. 한 행성이 밝은 빛을 맞고 빛나기 시작하고 다른 행성도 그 뒤를 따릅니다. 그러자 그의 몸에서 밝은 빛이 나오고 루슈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징표가 조금 변한 것을 봅니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침대를 가볍게 들어 올립니다. TV 뉴스에서 화재로 인한 사상자를 보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노슈는 부정적인 감정을 수집하기 위해 그곳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 그는 자신의 가판대에 가서 계란을 비싸게 팔아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부정적인 점수를 얻습니다. 그는 나중에 학교에 간다. 자유시간 동안 한 여학생이 웹사이트에 게시된 각성자들에 대한 영상을 보려고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반 친구들에게 소리친다. 다른 학생들은 그녀와 함께하지만 노슈는 그러지 않는다. 대신 그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영상을 본다. 영상은 각성자들이 A부터 F까지 6등급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한다. F등급은 일반인보다 강하다. 2등급은 원소 능력을 가진다. D등급은 무기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C급은 인간의 무기에 저항하고 반격할 수 있습니다. B급은 천지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A급은 천지와 공명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 각성과 수련을 통해 레벨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적 각성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노슈는 자신이 F급이라는 것을 깨닫고 레벨업 방법을 궁금해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누군가가 각성했다고 외치며 반 친구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누구냐고 묻자 그는 미소 지으며 웹사이트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말해 그들을 짜증나게 하고 감점을 받습니다. 그때 한 반 친구가 방으로 뛰어들며 누군가 각성했다고 외칩니다. 모두 그가 웹사이트를 언급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는 그게 진짜라고 주장하며 같은 반 학생 나이카이가 선생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선생님을 옥상으로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모두 옥상으로 달려가 보니 나이카이가 선생님을 옥상 밖으로 내밀며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슈가 나서서 반장이 왜 이러는지 묻습니다. 학교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반장이 화를 내며 그에게 닥치라고 소리치고 노슈는 부정적인 점수를 받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이카이를 막으려 하고 학생들은 이를 지켜봅니다. 노슈는 주변에 부정적인 감정이 많아 불편해하며 이를 어떻게 수집할지 고민합니다. 나이카이가 선생님을 공중에 들어올려 던지려 한다. 교장 선생님은 법적 책임 때문에 재고해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이카이는 자신이 미성년자라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노슈가 나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처벌받겠다고 말하며 미성년자 범죄를 다루는 법률을 설명한다. 이에 모두가 충격을 받고 당황한다. 설명을 마칠 때쯤 노슈는 약 만점을 획득한다. 노슈의 말에 지루해진 나이카이는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틈을 타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이카이를 공격해 제압하고 선생님을 구한다. 상황이 해결되고 모두 수업으로 돌아간다. 노슈의 여자 동급생 중 한 명이 그의 재치에 감탄하며 나이카이가 선생님을 떨어뜨리지 않을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다. 노슈는 몰랐고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 여자아이를 짜증나게 하고 400점을 추가로 얻는다. 노슈는 교실로 돌아와 의료장비 트레이를 든 전신 보호 장비를 착용한 두 명의 의료 관계자를 본다. 그는 오늘이 각성자를 찾는 혈액검사 이벤트가 있는 날임을 기억한다. 선생님은 그에게 빨리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며 시작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노슈는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하며 도망치려 한다. 그러나 거대한 체격의 의료 관계자가 문을 막아서고 노슈의 탈출 계획은 실패한다. 그는 그들이 혈액을 채취하는 첫 번째 사람이다. 방과 후 노슈는 루샤오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늦으면 화낼 것을 알기에 서둘러 집으로 달려간다. 문을 열자 루샤오이가 그를 맞이하며 왜 늦었냐고 묻는다. 그녀는 두통이 있다고 말한다. 노슈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대고 열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그녀를 돌보며 침대에 눕히고 쉬게 한다. 그녀는 그가 약속했던 구운 감자를 달라고 한다. 그는 감자를 샀다고 안심시키고 그녀가 어떻게 열이 났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의 옷을 빨다가 물이 차가워서 그랬다고 말한다. 노수는 그녀에게 약을 가져다 줄 테니 쉬라고 말합니다. 방을 나서면서 그는 그녀의 열을 치료할 수 있는 성과 과일을 가져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는 복권부터 시작해 5번 돌려봤지만 아무것도 당첨되지 않아 좌절합니다. 6번째 시도에서 그는 무언가에 당첨되지만 그것은 과일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 시도하며 당첨되지만 여전히 과일은 아닙니다. 결국 그는 방으로 돌아와 당첨된 빨간 과일을 루샤오이에게 주워 먹게 합니다. 그녀는 과일을 받아먹고 원기를 되찾으며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슨 과일을 준 거냐고 물으며 입안에서 금세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루슈는 그것이 악마의 열매라고 농담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는다. 다음 날 학교에서 선생님은 도시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다오이안 수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하며 로만 시페이라는 남성을 다오이안 수업의 선생님으로 소개한다. 루슈는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로만 시페이가 화재 사건이 있었던 밤에 그의 지붕 위에 있던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로만 시페이는 선생님이 몇몇 학생들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말하며 그 학생들은 다오이안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고 한다.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자 반 친구들은 부름받은 이름에 놀란다. 선생님이 마지막 사람의 이름으로 루슈의 이름을 부르자 모두가 충격을 받으며 루슈에 대해 더 부정적인 점수를 더한다. 모든 다오이안 학생들은 특별한 교실로 안내되는데 거기서 로만 시페이는 자신이 그들의 선생님이 될 것이며 수련을 가르칠 것이라고 발표한다.
루슈는 왜 그들이 특별 수업을 받는지, 그리고 정부가 검은 옷을 입은 드래곤의 조직과 어떤 기밀 유지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한다. 로만 11세는 액체 금속이 인체의 혈액 검사에 적합하고 천지의 기운과 반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트륨 칼륨 합금을 사용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합금이 들어있는 관을 들어 올리고 그것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루슈는 너무 과학적인 것 같다고 외치지만 옆에 있는 학생은 나트륨 칼륨 합금이 원자로의 냉각제로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구의 기온이 되살아남에 따라 이러한 많은 금속들이 기운 전달의 매개체가 되었고 일부는 마법 아이템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는 충분한 연습만 한다면 이러한 금속으로 자신만의 마법 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루슈는 그의 지식에 대해 칭찬합니다. 로만 11세는 각성자의 피가 나트륨 칼륨 합금과 접촉하면 합금이 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한다고 설명합니다. 색이 진할수록 그 사람의 등급이 높습니다. 가장 진한 색부터 가장 옅은 색까지의 다양한 색조는 그들을 A등급부터 F등급까지의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로만 11페이는 17개월 전 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과학자들은 다량의 양전자를 관측했고 그것은 능력과 생물학적 현상의 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무지의 길을 깨는 독특한 자기 수련을 깨웠습니다. 로만 11페이는 수업 후에 그들의 연구 그룹의 레벨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겠다고 말하지만 높은 레벨이 최고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잘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위대한 국가의 미래이며 계속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루슈는 새로운 친구장과 함께 걷는다. 그들은 루슈를 조롱하는 다른 반 친구들 옆을 지나간다. 장이 루슈에게 그들의 말이 신경 쓰이지 않냐고 묻지만 그러고는 스터디 그룹에 무언가를 문자로 보내며 하지만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 덕분에 루슈는 부정적인 포인트를 얻는다. 그날 이후로 루슈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과정은 점진적이며 그는 빠르게 레벨업하지 않는다. 그가 열매를 먹으면 그것이 사라지며 하지만 그의 화면이 뜨면서 과일 예산이 소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과일은 행운의 룰렛에서 상점으로 옮겨졌고 더 이상 룰렛에서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점을 열고 이제 과일을 1000포인트 마이너스로 살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른 무엇을 상점에 추가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룰렛을 돌리기로 합니다. 루샤오이는 식탁에서 식사를 하다가 루슈에게서 나는 냄새를 맡습니다. 그녀는 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새나는 두부 한 그릇을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그것을 얻었는지 묻고 그는 그것을 획득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룰렛에서 과일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획득한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녀에게 먹으라고 주지만 여름이는 팬케이크와 과일을 먹고 싶다고 한다. 여름이는 룰렛에서 꺼내려 하지만 계속해서 냄새나는 두부만 나온다. 여름이는 실망해서 팬케이크와 과일을 못 구했다고 투정을 부리며 더 이상 멋지지 않다며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다. 여름이는 포기하지 않고 룰렛을 계속 돌리다가 마침내 새로운 것을 얻는다. 화면에서 두루마리가 나오자 여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두루마리에서 검은 빛이 나와 여름이에게 들어간다. 우주에서 검은 별이 나타나 그녀에게 들어간다. 그녀는 눈을 뜨고 천상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녀는 현실로 돌아와 육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에게 깨어났을 거라고 말하며 집중하라고 한다. 그녀는 눈을 감고 다시 천상계로 돌아온다. 그녀의 더 큰 행성이 검은 악기를 방출하고 그것이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온다. 그녀는 눈을 뜨고 깨어났다는 것을 축하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육수는 걱정된다. 육소유의 천상지도가 자신의 것과 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는 두 개의 상반된 별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인벤토리에 있는 여러 개의 냄새나는 두부 아이템 때문에 걱정하고 있으며 언제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그는 냄새나는 두부를 팔아 현금을 만들 생각을 떠올린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새 사업을 시작하려고 집을 나서지만 옆집 할아버지가 검술 연습을 하는 것을 본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어디 가는지 묻는다. 루슈는 등록금을 벌러 간다고 말한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무엇을 연습하는지 묻고 할아버지는 검술이라고 말한다. 할아버지는 루슈에게 자신에게서 배우고 싶은지 묻지만 루슈는 거절하고 이에 할아버지는 놀라며 루슈는 감점을 받는다. 할아버지는 실망한다. 루슈는 제자가 되기에 필요한 기술과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다가와 루슈가 배우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 루슈는 포장마차에서 압취나는 두부를 팔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게를 찾는다. 그는 주변의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부정적인 점수도 얻습니다. 엄청난 매출로 그는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며 학교에 나타나 다원의 친구들을 짜증나게 합니다. 하루 종일 그는 학교에서 부정적인 점수를 계속해서 얻습니다. 방과 후 집으로 돌아와 그는 부정적인 점수를 사용하여 황금 천체 과일을 소환합니다.
그는 자신의 천체지도 속에 있지만 정과는 다른 곳입니다. 큰 행성 주위에 7개의 행성이 밝게 빛나고 그의 팔에 있는 표식도 밝게 빛납니다. 그는 표식이 있는 손으로 행성 중 하나를 가리키기로 합니다. 그 안에 모든 빛이 큰 행성으로 모였다가 위로 솟아올라 그의 손에 칼이 듭니다. 그는 칼을 만지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는 행성들이 7개의 성운별이고 가운데 큰 것은 자신의 영혼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는 눈을 뜨고 만지지 않고도 소환할 수 있는 칼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그는 방 안에서 칼을 회전시키고 칼이 그의 책 몇 권을 꿰뚫습니다. 그는 이에 만족하고 하나의 성운별을 해방함으로써 이것을 성취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약 그가 7개를 모두 깨뜨릴 수 있다면 그는 강해질 것입니다. 다음 대원 수업 시간에 로만 11세는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성한 원을 통해 한 학생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 있는 돌이 빛납니다. 루슈가 이 돌이 무엇인지 묻자자는 그것이 많은 에너지를 담고 있는 영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연습을 위해 며칠 안에 자신의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돌아가 계속 연습하라는 로만 11페이의 말에 모두 집중하는데 그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해 반을 놀라게 합니다. 그는 그들이 연습을 하고 훈련 진척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호출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약속하며 이중 도구계약 형이상학 장이라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루슈는 자신의 영석으로 그 기술을 연습하며 밝은 빛을 그의 천체 지도에 발산합니다. 그러나 그의 검이 난폭해지며 빛과 충돌의 빛을 소멸시킵니다. 루슈는 숨을 헐떡이며 눈을 뜨고 자신의 천체 지도가 왜 이렇게 난폭한지 의문을 품으며 로만 11페이의 가르침이 쓸모없다고 결론짓습니다. 다음 날 루슈는 노점을 나가지만 이웃 노인이 칼을 훈련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그 남자에게 칼에 대해 묻자 그 남자는 배우고 싶냐고 되묻는다. 루슈는 배우고 싶다고 말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그 남자는 훈련을 시작하라고 하며 그러고 나서 그의 문제를 논의하자고 한다. 루슈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와 노인과 함께 훈련을 시작한다. 노인은 루슈에게 30파운드에서 300파운드까지의 무게 벨트를 주며 훈련 동안 착용하라고 지시한다. 루슈는 다오이안 수업에서 이미 힘을 직접 증가시키는 기술을 가르친다고 반박한다. 노인은 시조진이 도교의 3대 가르침을 전수하려는 지도자라고 설명하며 훈련에 관해서라면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지만 루슈가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노인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자 루슈는 시즈진이 천망의 일원이며 그들의 수업 운동을 설계하는 사람인지 궁금해한다. 노인은 루슈에게 훈련에서 어떤 단계도 건너뛸 수 없다고 강조하며 가장 쉬운 무게 벨트부터 시작해 가장 어려운 벨트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라고 조언한다. 루슈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장 가벼운 벨트를 집어 종이처럼 공중으로 던져 올리고는 가볍게 받아낸다. 그는 노인에게 가장 무거운 벨트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지 묻고 노인은 이에 화를 낸다. 노인은 루슈의 힘체계가 깨어나서 그러한 과제를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 후 노인은 테이블에서 종이 한 장을 집어들고 루슈는 그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해한다. 노인은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며 종이를 만화 에너지로 감싸고 곧게 펴더니 들어 올린다. 재빠르게 종이를 휘두르자 종이는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며 땅을 타고 전해져 근처의 벽을 깔끔히 두 동강 낸다. 루슈는 노인이 집중 기술의 위력을 시연하는 것을 놀라운 눈빛으로 지켜본다. 노인은 루슈에게 많은 것을 어설프게 다루는 것보다 하나를 완벽히 마스터하는 것이 낫다고 충고하며 모든 기술을 넘어 검의 길이 최상이라고 말한다. 그는 녹슨 검을 루슈에게 던져주며 공기를 가르라고 지시한다. 루슈가 자세를 잡고 연습을 시작하자 노인은 그의 자세를 바로잡아준다. 노인은 루슈가 강해지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몸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근육에는 기억이 없고 오직 재능만이 존재한다고 상기시킨다. 루슈가 재킷을 벗고 더욱 집중하자 그는 검을 더욱 정교하고 세련되게 휘두르기 시작한다. 검을 1000번 휘두른 끝에 루슈는 마침내 검술 기술의 첫 단계를 마스터한다. 다음날 학교에서 루슈의 행동은 시즈진이 그의 집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학교에서 집으로 빠르게 달려가다 루샤오이와 노인, 그리고 스즈진이 밖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루샤오이가 왜 여기에 있냐고 묻자 스즈진은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설명하며 그녀는 그를 돕기 위해 안으로 급히 들어간다. 그 후 스즈진은 루슈를 향해 돌아서서 누구냐고 묻는다. 루슈는 자신이 근처 학교의 학생이라고 소개한다. 스즈진은 루슈가 노인의 제자냐고 물어보지만 노인은 루슈 같은 F등급 학생은 가르칠 수 없다고 비웃는다. 그는 스즈진을 무시하고 스즈진은 즉시 떠난다. 루슈는 스즈진이 B등급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노인에게 스즈진이 천망의 상위 간부인지 묻는다. 노인은 스즈진이 네트워크에서 단지 평범한 사람이자 B등급 일반인일 뿐이라고 명확히 말한다. 그는 걱정 말라고 아무도 그가 루슈를 가르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루슈를 안심시켰다.
루슈는 시즈진이 혹시 늙은이를 불쾌하게 했는지 물었지만 늙은이는 먼 곳에서 온 친구는 정중한 환영이 필요 없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떠나기 전에 늙은이는 루슈에게 나트륨 칼륨 합금이 들어있는 시험관을 건네주며 그 수치를 확인해보라고 했다. 루슈는 그날 밤 시험을 하기 전에 주변을 살핀 후 이전에 먹었던 천체 과일이 효과가 있기를 바랐다. 루샤오이도 참여했고 두 사람의 시험관 모두 피를 넣자 검게 변했다. 루슈는 자신의 시험관을 확인하고 A급에 가까운 어두운 색으로 변한 것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시험관들이 거품이 나기 시작했고 루슈의 것은 파란색으로 변했고 루샤오이의 것은 어두운 소용돌이가 생겼다. 두 사람은 합금 속 무늬가 자신의 천체 지도와 닮았다는 것을 알아챘다. 루슈는 A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루슈는 방에서 명상을 시작한다. 천체 지도에 있는 두 개의 성운 별이 빛나고 눈을 뜨자 몸에 파란 빛의 층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탁자 위에서 칼을 집어들고 자신의 몸을 베어보지만 상처가 나지 않는다. 그는 이것이 부상을 막아주는 성운의 두 번째 층임을 깨닫는다. 루샤오이의 각성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궁금해한다. 한편 루샤오이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각성 중이다. 그녀의 천체 지도에서 모든 성운별이 매우 어둡다. 별 하나가 깨어나 커지며 마치 블랙홀처럼 그녀를 빨아들일 것 같다. 아침에 여주가 자는 방으로 가서 깨우려는데 그녀가 까만 눈으로 침대 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여주를 부르자 눈이 평상시로 돌아오고 그녀는 그를 껴안으며 성운성 하나를 각성했다고 말한다. 여주는 축하하지만 남주는 자신은 이미 성운성 두 개를 각성했다고 자랑하며 이에 여주는 입술을 삐죽인다. 남주는 자신의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 수 있냐고 묻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다며 대신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다. 손바닥에 개미를 소환한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주변에 죽은 존재들의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개미는 전날 죽었고 그녀는 슬퍼했지만 이제 소환해서 조종할 수 있다. 남주는 손바닥에 손가락을 대고 개미가 손가락으로 기어오른다. 남주는 개미가 얼마나 실제처럼 보이는지 놀란다. 궁금해진 그는 그녀가 더 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녀의 능력을 더 시험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 루샤오이는 작은 검은 새를 만들어 날리고 루슈의 어깨에 앉히며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는 그녀에게 새를 얼마나 오래 조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힘이 소모되는지 묻는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에는 시간 제한이 없고 힘이 약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블랙홀에 의해 에너지가 응축되어 조종하는 데 노력이 덜 든다고 덧붙인다. 어느 날 밤 루샤오이는 눈이 검게 변했지만 곧 맑아지고는 흥분하며 루슈의 방으로 달려가 세게 문을 두드린다. 루슈가 무슨 소란이냐고 물으며 나오자 루샤오이가 소환한 남자가 그의 앞에 서 있다. 그 남자는 전날 밤 루슈에게 강도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개입하기로 결심한 루슈는 보호막 같은 성운의 빛으로 자신을 감싸며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는 남자의 공격을 받아치고 천상지도에서 마법검을 소환하여 남자에게 치명상을 입혀 죽입니다. 그 후 검은 루슈에게 돌아옵니다. 루슈는 루샤오이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이 계획을 세웠고 그녀는 약속대로 그 남자를 소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루슈는 자신이 무서워하지 않았고 단지 그녀의 발전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통제할 수 있는지 묻고 그녀는 생각만으로 그 남자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확인합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싸움 자세를 취하게 함으로써 이를 보여줍니다. 루슈는 진지한 어조로 그녀에게 절대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루샤오이는 동의하고 그 남자의 기억에서 그가 훔친 돈을 숨긴 곳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도 밝힌다. 그녀는 루슈에게 그 남자와 다른 두 명의 각성자가 언덕 꼭대기에 돈을 묻은 기억을 보여준다. 다음 날 학교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교장인 나이샤오의 취임식을 위해 운동장에 모인다. 나이샤오는 그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간략하게 말하고 해산시키며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들의 다위한 반에서 나이샤오와 로만 11페이는 최근 사건의 도망자 3명, D급 1명, E급 2명의 영상을 보여주는데 D급 도망자는 루슈가 싸웠던 남자다. 나이샤오는 학생들이 그런 도망자들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로만 11페이는 나이샤오에게 신호를 보내고 나이샤오는 옷을 입고 청계 네트워크의 미래 상관으로서 공식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코드명과 B급 계급을 밝힌다. 그는 의심스러운 C급 인물이 그날 밤에도 목격되었으며 이 인물이 검과 에너지 방패로 D급 도망자를 압도했다고 설명한다. 나이샤오는 이 C급 인물을 발견하면 자신이나 로만 11페이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다. 그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끝을 맺으며 그 달부터 수련을 위한 월별 자원, 영섭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발표한다. 수업이 끝난 후 루슈는 장에게 영섭을 암시장에 팔 수 있는지 묻는다. 장은 루슈가 자신의 수련에 필요한 영섭을 왜 팔려고 하냐고 의아해한다. 루슈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며
항상 돈 걱정을 하면 영석이 있어도 수련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한다. 장은 영석이 한 개당 약 10만 위안에 팔린다고 언급하고 이에 루슈는 크게 흥분한다. 루슈는 즉시 장에게 살 의향이 있냐고 묻지만 장은 사양하며 대신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다. 루슈는 12만 위안으로 가격을 고집합니다. 루슈는 거래를 위한 계좌번호를 보내고 장은 돌을 가져가며 구매자를 찾으면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나중에 루슈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명상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더욱 깨달음을 얻어 세 번째 성운별을 활성화합니다. 루슈는 곧 시급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산책을 나가던 중 그는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것은 그의 스승으로부터 온 전화였고 차가 곧 출발하니 학교로 서둘러 오라고 결석해서는 안 된다고 급하게 말합니다. 장갑차는 그들을 모두 임무 수행 장소로 데려갑니다. 루슈, 어디로 가는 거야? 장, 유적이 열렸어. 영토를 보호하러 가는 거야. 루슈, 유적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야. 장, 아니, 나는 2급이니까. 조직에서는 아직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고 생각해. 특히 너처럼 F급인 너는 더 그래. 루슈, 그 유적이 뭐야? 장, 외계 문명, 이게 공간 같은 게 지구에 남긴 유적이라고 생각해. 환경 변화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 유적이 나타나는 곳마다 약초, 마법 도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법에 눈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수들이 싸우러 몰려들어. 누군가 형성의 눈을 얻으면 유적 전체가 사라집니다. 루슈는 모든 것이 신비롭게 들린다고 말하지만 장은 속삭이며 이 유적이 지금까지 발견된 유일한 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유적지에 도착합니다. 로만 11페이는 이 임무가 기밀이며 경험 학습을 위해 그들을 참여시키고 싶었다고 설명합니다. 임무에 대해 누설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해임될 뿐만 아니라 군법회의에 회부됩니다. 학생들은 충격을 받지만 동의합니다. 그들은 자리를 잡고 수련을 하지만 루슈는 반장을 방해하여 반장의 집중을 흐트러뜨리고 벌점을 받습니다. 루슈와 장은 캠프에서 산책을 하며 앞에 있는 안개 낀 산을 봅니다. 루슈가 안개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장이 그것이 유적지로 가는 포털의 일종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고 안개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나이 샤오와 로만 11페이가 후퇴하고 산을 대피하라고 외치지만 안개가 빠르게 이동해 대부분이 안개에 휩싸이게 됩니다. 루슈와 장도 안개에 갇히고 안개가 그들을 끌어들입니다. 루슈는 안개 속으로 던져져 이상한 지역의 땅에 세게 떨어집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기 위해 일어서는데 갑자기 도끼가 날아오지만 가까스로 피합니다. 그는 도끼를 든 해골, 좀비가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해골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그는 모든 공격을 피한다. 그러고는 도끼를 잡아 좀비의 손에서 빼앗은 뒤 좀비를 바닥에 내던져 산산조각 낸다. 하지만 해골은 계속 기어서 그에게 다가온다. 그는 도끼를 사용하여 좀비의 머리를 잘라 마침내 죽인다. 그는 좀비를 물리칠 방법을 찾아 안도한다. 그는 다가오는 두 마리의 좀비를 발견하고 싸울 준비를 하며 쉽게 제압하지만 바로 그때 다른 학생들이 그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며 달려온다. 한 친구가 그에게 도망치라고 재촉하고 그는 많은 좀비들에게 쫓기고 있는 것을 본다. 좀비 중 하나가 학생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인다. 루슈는 도끼로 덤벼드는 좀비의 목을 재빨리 베고 몰려드는 다른 좀비들을 해치우기 시작한다. 대부분을 제거하지만 하나가 뒤에서 몰래 접근한다. 그는 도끼로 간신히 공격을 맞고 둘은 땅에 쓰러져 몸싸움을 벌인다. 루슈,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도와야 하는지 묻지만 무서워하는 학생은 루슈 혼자 처리할 수 있는지 지켜보자고 말한다. 루슈는 마침내 몸을 뒤집어 좀비의 목을 베어낸다. 그는 놀란 학생들에게 다가가 계획을 묻는다. 학생들은 좀비들이 사라졌고 곧 페어도 없어질 것 같으니 그냥 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루슈는 그가 떠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다. 그들 중 한 소녀가 그에게 남아서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는 좀비가 접근하는 것을 보면 도망치라고 조언한다. 그는 좀비들이 일정 거리 이상 추격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너무 가까이 오면 도끼로 목을 베라고 말한다. 한 학생은 그가 남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지만 루슈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다. 그는 그들에게 도끼를 남겨두고 떠나면서 사용하라고 말한다. 소녀는 그들이 그를 도왔더라면 그가 그들을 버리고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들 중 누가 도끼를 가져갈지 결정한다. 루슈는 그 지역을 혼자 돌아다니며 샤오이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발소리를 듣는다. 그는 공격할 준비를 하고 모퉁이를 돌자 좀비 기병이 나타나 그를 창으로 찌를 뻔한다. 루슈는 창을 잡고 좀비와 힘겨루기를 한다. 좀비는 화를 내고 수입 포인트를 얻는데 루슈는 좀비의 감정에 놀란다. 그는 이것을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좀비로부터 창을 빼앗아 좀비를 쓰러뜨린다. 더 많은 좀비 기병들이 접근하고 루슈는 도망치며 그들을 추격하게 만든다.
그는 그들을 피하기 위해 언덕을 오르지만 그들은 계속 그를 추격한다. 기병대장은 부하들에게 루슈를 향해 사격하라고 명령하고 루슈는 피하며 더 높이 올라간다. 선장이 좀비들에게 멈추라고 하자 좀비들은 화를 내고 루슈는 더 많은 감점을 받습니다. 루슈는 숨어서 점수판에 표시되는 점수를 확인합니다. 기병대장은 부하들에게 후퇴를 명령하고 무기를 빼앗긴 슬픈 좀비 루슈는 다른 좀비들이 창을 들고 따라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루슈는 내려가서 검, 도끼, 그리고 인간의 기운이 담긴 창을 주워 담습니다. 그는 창을 검처럼 휘두릅니다. 좀비들이 돌아와 그를 매복하지만 그는 창을 사용하여 쉽게 물리치고 좀비들의 창을 모아 등에 묶은 후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는 절벽의 한적한 곳을 찾아 명상을 하고 쌓인 감점을 이용해 레벨업을 합니다. 그는 선택지에서 천체 과일을 선택하여 먹고 깨달음을 얻으며 3개의 새로운 성운별이 그의 천체 지도에 힘을 더합니다. 힘을 내서 계속 나아간다. 한편 청계만 관계자들은 보험반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 애쓴다. 그들은 학생들이 얼마나 쉽게 겁을 먹고 싸울 줄 모르는지 논의한다. 그들은 첫 번째 조치로 남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좀비 기병대장을 노려야 한다고 결정한다. 그들은 모든 학생들이 6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그가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발소리를 듣고 숨어서 지나가는 좀비 군대를 발견한다.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인기가 가득한 창이 좀비 기병 하나를 분해하자 충격을 받는다. 그들은 6이 창을 던지고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 반응하기 전에 더 많은 좀비들을 재빨리 제압하는 것을 본다. 대장은 부하들에게 여수를 돕도록 명령하지만 여수는 능숙하게 상황을 처리하고 창에 힘을 소진한 후 검으로 나머지 적들을 제거합니다. 침착하게 여수는 구해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다가오는 대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돌아섭니다. 몇몇 학생들은 여수의 안전을 걱정하지만 대장이 말하려고 다가가자 여수는 침착하게 손을 뻗어 모든 무기를 가져가며 이는 대장을 화나게 하고 여수에게 더 많은 감점을 안겨줍니다. 여수는 모든 무기를 모으기 시작하고 대장은 그가 여수인지 묻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여수는 대장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묻습니다. 대장은 여수가 처음에 구해준 로성 특별반 학생 2명이 자신에 대해 언급했다고 설명합니다. 싸움을 준비하며 여수는 자리를 지키지만 대장은 그들에게 싸울 의도가 없다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들은 천망의 평범한 전사일 뿐이며 그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루슈는 그들에게 겁만 주기로 하지만 리더는 무기나 갑옷은 필요 없다고 고집한다. 루슈는 진정하고 그들이 혼자 행동하는지 묻고 그들은 확인한다. 루슈는 왜 그들이 좀비 기병대를 처리하지 않았고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질문한다. 리더는 대답할 수 없어서 루슈는 그가 혼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모든 무기를 모았으니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는다. 바로 그때 더 많은 학생들이 다가오고 루슈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는 창, 검, 갑옷을 선착순으로 개당 999위안에 역대 최고의 무기라고 홍보하며 판매한다고 발표한다. 하지만 루슈는 현금이 없어서 아무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 학생이 그에게 다가와 검을 달라고 한다. 루슈는 학생의 목에 걸린 값비싼 옷 펜던트를 발견하고 검과 교환하자고 제안한다. 학생은 화를 내며 거절하고 루슈는 감점을 받는다. 학생들과 관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속삭이며 의논한다. 한 관리가 12,000위안 상당의 손목시계를 들고 루슈에게 다가와 검과 교환하자고 제안한다. 루슈는 주저없이 수락하고 검을 손목시계와 교환한다. 루슈는 관리들이 여러 물건을 무기와 교환하는 동안 계속해서 물건을 팔고 결국 많은 보석을 얻게 되어 우두머리는 실망한다. 그들은 걷느라 지쳐 여정을 계속한다. 루슈가 자신의 판매에 대해 기뻐하며 콧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들은 밤을 위해 쉬기로 하지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고 위협이 다가온다. 지도자는 공중에 유령 같은 형체들이 날아다니자 모두에게 경계하라고 경고한다. 루슈는 유령들로부터 느껴지는 에너지가 샤오위의 에너지와 비슷하다는 것을 감지한다. 그는 천상의 지도의 검이 유령들의 존재에 반응하며 억누르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느낀다. 그가 이를 억누르는 동안 그의 눈이 빛나고 유령들은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적 에너지를 보고 겁에 질려 도망친다. 모두가 갑작스러운 퇴각에 당황하지만 루슈는 자신 때문에 유령들이 도망쳤다는 것을 알고 미소를 짓는다. 그들은 여정을 계속해 마침내 유적의 중심에 도달하고 모두에게 안도감과 성취감을 가져다준다. 동굴 안에서 루슈는 남아있는 무기를 다른 관료들과 학생들에게 팔기 시작한다. 다른 반의 한 학생이 다가와 기병 좀비를 물리친 주인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루슈가 무기를 팔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실망한 학생들은 무기를 얻기 위해 서로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루슈의 친구가 학생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천망의 주인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알립니다. 그는 보석으로 치장한 관리들에게 다가가는데 이는 로만 11세와 지도자를 짜증나게 하고 놀라게 합니다. 로만 11세는 그를 장유탕에게 소개합니다.
장유탕은 그들이 머무는 동안 유적을 담당하는 시급 관리입니다. 장유탕은 각 그룹에서 두각을 나타낸 루슈와 다른 학생인 조를 인정하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루슈에게 창을 파는 것을 그만두라고 지시하고 루슈는 그가 모은 보석을 자랑하며 동의합니다. 관리들과 조와 함께 그들은 동굴의 구멍에 다가갑니다. 장유탕은 내부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며 그 구멍이 깊이 100m이고 그 안에 동굴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곳은 지금까지 본 어떤 유적보다 크고 특이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장은 관리에게 자신의 토능력으로 동굴의 계단을 만들고 길을 밝히는 표식을 벽에 새기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내려가고 루슈는 위에서는 보이지 않던 아래의 빛에 놀란다. 강력한 돌풍이 동굴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 오르고 루슈의 가슴이 빛나며 그의 거미 바람에 반응한다. 라이 이샤오는 그들에게 계속 전진하라고 재촉한다. 동굴 밑바닥에 도착하자 그들은 환하게 빛나는 곳에 들어서고 고대 성 앞에 서게 된다. 성문에서 좀비 군대가 쏟아져 나오는데 특이한 창을 든 기병대장이 이끈다. 그는 그들이 도망칠 수 없고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고 선언한다. 라이 이샤오는 그에게 도전하며 성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않으면 그대로 있겠다고 말하며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을 연출합니다. 라이 이샤오는 관리들에게 기병대장과 싸우라고 지시하며 은밀히 기병대장의 창, 즉 형세안을 손에 넣어 폐허를 없애고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라이 이샤오는 불같은 속도로 공격하지만 대장은 창으로 방어하며 격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라이 이샤오의 공격이 대장을 압도하고 연기가 가시자 대장은 공격에서 벗어나지만 그의 말이 죽어 더욱 분노합니다. 라이 이샤오는 굴하지 않고 그를 조롱하며 그의 분노에 불을 지핍니다. 한편 관리들은 좀비 군대를 공격하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유슈는 싸움에 관심이 없어 전투에 참여하는 대신 보물을 찾기로 합니다. 혼란 속에서 살금살금 움직이며 그는 성으로 들어갑니다. 유수는 성 안으로 나아가며 주변 환경에 반응하여 빛나는 검을 든 채로 경계를 높인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감지하고 그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탐험을 계속한다. 방에 들어서자 갑자기 디스플레이 화면에 류샤오위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다. 그녀는 그의 늦은 귀가를 나무라며 걱정하는데 이로 인해 류수는 감점을 받는다. 류수는 류샤오위가 걱정되어 잠 못 이루는 건 아닌지 생각한다. 그 생각에 잠긴 순간 그를 따라다니며 지켜보던 유령이 기습 공격을 시도한다. 류수는 재빨리 공격을 피하며 뒤로 몸을 굽히고 검이 그의 몸에서 나와 유령을 관통하며 소멸시킨다. 성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간 류수는 어깨에 털복숭이 친구를 발견한다. 도시 중심부로 향하던 중 그는 문을 열고 안에 악마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복도에서 유씨는 사무라이 전사상으로 가득한 것을 발견합니다. 창을 감상하며 그는 그것들을 팔 생각을 합니다. 한 조각상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뒤에서 무언가를 감지하고 돌아서서 조각상들의 눈이 빨갛게 빛나며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에게 가장 가까운 조각상이 위협적으로 움직이고 방 안에 다른 조각상들이 공격할 준비를 하며 그를 에워쌉니다. 유씨는 창을 준비하고 검도 뽑아들어 전투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조각상들이 그의 검을 보자 제자리로 물러섭니다. 이것을 본 유씨는 창을 거두고 검을 더 가까이 듭니다. 그가 가장 가까운 조각상에 다가가 창을 요구한다. 하지만 조각상은 거부했고 그 반항으로 유혹은 감점을 받는다. 그는 검으로 조각상을 위협하고 조각상은 창을 놓고 유혹은 창을 가져온다. 그는 모든 창을 모을 때까지 다른 조각상들과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홀 끝에서 유혹은 탈출 경로에 대한 정보가 적힌 두루마리가 있는 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는다. 한편 여전히 라이히와 싸우고 있던 기병대장은 갑자기 싸움을 멈추고 성으로 돌진하며 감독에게 창을 남긴다. 유적이 사라지지 않아 창이 진영의 눈이 아니라는 사실에 라이히오는 좌절한다. 기병대장은 홀로 뛰어들어 조각상에서 창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는다. 탁자 끝에 있는 유서를 발견하고 그는 유서가 도장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해 그에게 달려간다. 유서가 도장을 들어올리자 기병대장은 도장이 유서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그에게 도착한다. 도장이 유서의 가슴에 흡수되고 주변의 모든 것이 빛나는 도장에 빨려 들어가면서 시간이 잠시 정지하는 듯하다. 좀비 군대가 관리들을 거의 압도하지만 시간이 멈추고 모든 사람이 먼지로 변한다. 성, 폐허,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붕괴되기 시작하여 유서가 현재 들고 있는 도장 속으로 사라진다. 그는 나머지 폐허와 함께 먼지로 변하지 않도록 창을 자신이 가져간다. 현실 세계로 돌아와 살해 안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폐허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들을 껴안고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며 안도감이 감돈다. 관리들은 부상자를 치료하고 모든 사람의 생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로만 11세 페이는 자료를 기록하느라 바쁜데
장이 뛰어들어와 유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합니다. 로만 11세 페이는 유소의 희생을 붕괴하며 장에게 그의 시신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유소가 보석으로 뒤덮인 채 여러 개의 창을 들고 걸어 들어와 모두를 놀라게 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장은 유소가 무사해서 안도하며 그를 맞이하러 갑니다. 유소는 조가 자신에게 등록하고 무기를 반납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가져온 창을 내려놓으러 가는데 등록하는 동안 그 무게 때문에 실수로 테이블을 부숩니다. 그 후 유소는 유소유를 찾으러 산책을 나섭니다. 유소유의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많은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는 땅에서 유샤오이가 좋아하는 과자 봉지를 발견하고 나무가지에 앉아있는 그녀를 쳐다본다. 그는 포옹하려고 손을 내밀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 위로 뛰어내린다. 유씨는 그녀에게 집에서 기다렸어야 한다고 말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그의 상태를 확인하며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녀는 과자 봉지를 줍고 유씨는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쪼그리고 앉는다. 그녀는 그가 괜찮고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고 유씨는 몸을 씻는다. 그는 창문을 닫고 유샤오이에게 D급 범죄자를 소환하라고 요청하고 그녀는 그렇게 한다. 유씨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는 어둡고 하나는 밝은 두 개의 진주를 만든다. 유샤오이가 그것들에 대해 묻자 유씨는 진주가 에너지체를 강화시킨다고 설명한다. 어두운 진주는 그의 거미 폐허의 유령들에 흡수된 에너지로 만든 것이고 밝은 진주는 그가 만난 특별한 유령에게서 얻은 것이다. 유씨는 D급 범죄자의 에너지체에 어두운 진주를 실험하기로 결정한다. 그에게 먹이자마자 그 남자는 소리를 지르고 그의 힘이 급격히 증가하며 그는 제어할 수 없이 웃기 시작한다. 유씨는 진주가 그 남자의 힘을 얼마나 빨리 증가시켰는지 놀란다. 하지만 유샤오이는 기뻐하지 않고 유씨가 끊임없는 웃음으로 그를 망가뜨렸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불러들이고 그 남자는 사라진다. 그녀를 격려하려고 유씨는 또 다른 선물, 폐허에서 얻은 2개의 과일을 보여준다. 유샤오이는 신이 나서 그것들을 열심히 먹는다. 유씨를 따라다니던 털복숭이가 그의 등 뒤에서 방으로 나와 그녀에게 제잘거리기 시작한다. 그녀는 귀엽다고 생각하며 털복숭이의 귀여운 얼굴을 쓰다듬으며 유씨에게 어떻게 얻었는지 묻는다. 그는 폐허에서 만난 친구이고 영리하다고 설명한다. 유샤오이는 여러 이름으로 놀린 후에 털복숭이에게 작은 불꽃주, 소화주, 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한다. 그녀는 칩을 먹이자 털복숭이는 간식을 즐기며 장난을 멈춘다. 그녀는 칩봉지 옆에 털복숭이를 두고 잘 따르면 칩을 더 주겠다고 약속하자 작은 불꽃주는 순순히 동의한다. 유씨는 그녀가 칩만으로 털복숭이를 얼마나 쉽게 따르게 하는지 놀란다. 유수는 방에서 유적의 인장을 조사하고 그 놀라운 능력을 발견합니다. 명상을 통해 그는 자신의 의식을 인장 속으로 투영하고 인장의 힘으로 주변 풍경을 날아다니는 경험을 합니다. 그는 그것이 지구를 관찰하고 기온을 조종할 수 있는 신성한 유물임을 깨닫습니다. 기병대장이 인장에 관심을 가진 것을 떠올리며 그는 직접 그것을 연습할 수 없다는 것을 후회합니다. 그는 첫 번째 인장 안에 어둠이 소용돌이치는 두 번째 인장이 있음을 알아챕니다. 호기심을 느낀 그는 의식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 광활한 공간에 자신이 서 있음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그는 숨겨진 창과 무너진 성을 비추는 크고 닫힌 문을 발견합니다. 결연한 마음으로 그는 문을 밀어 약간 열리는 데 성공합니다. 들여다보니 성이 보이고 문을 완전히 열 수 있는 능력이 강해지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에게 인해 봉인을 통한 미래의 탐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채운다. 나중에 여름은 로샤오의 지원서가 담긴 서류를 읽고 그녀를 걱정한다. 하지만 그는 화면에서 복권을 사서 기분을 풀기로 한다. 하지만 매번 냄새나는 두부가 나와 그를 실망시킨다. 계속 시도하지만 필요 없는 음식 그릇만 얻는다. 여러 번 시도한 후 좌절한 그는 침대에 누워 더 나은 행운을 바란다. 이번에는 다리로 버튼을 누르자 그의 운이 바뀐다. 그는 바다 열매처럼 생긴 진주를 얻는다. 그는 그것을 삼키고 시간이 잠시 멈춘다. 하얀 별이 우주에서 지구로 그리고 그의 몸속으로 떨어져 그를 밝힌다. 그는 구름이 낀 흐릿한 다른 천상의 공간에 자신을 발견한다. 편안함을 즐기지만 오래가지 않아 실망한다. 결연한 그는 또 다른 것을 시도한다. 루슈는 노인이 앉아있는 곳으로 나간다. 그들은 인사를 나누며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인정한다. 루슈는 폐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노인의 훈련 덕분이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덧붙인다. 조직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며 루슈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묻는다. 노인은 청계 조직은 인류의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 평화를 목표로 싸운다고 설명한다. 루슈는 그 생각을 비웃고 이는 노인을 짜증나게 하고 루슈에게 감점을 안겨준다. 루슈는 그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자신에게 있어 주관적이라고 믿는다고 해명한다. 루샤오이와 평화롭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노인은 루슈의 검을 가져가서 자리를 뜨며
만약 모두가 루슈처럼 싸운다면 모두가 자신의 운명을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힘을 악용하여 무법 행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다. 그 조직은 이 강점과 약점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이는 곧 검술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지만 루슈에게 그들의 수련에 필수적인 영혼의 몸을 단련하는 길을 따르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하늘로 검기를 방출하여 잠시 비를 내리게 하며 이를 시범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이것이 루슈가 섭취한 해과와 관련된 칠해설산을 사용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루슈는 연습이 얼마나 더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노이는 아직 이르다며 필요한 힘을 상상하는 데 집중하라고 제안합니다. 루슈는 비구름을 상상하며 그의 검에 집중해 작은 회오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앞으로 찌르며 떨어지는 나뭇잎을 둘로 가르고 자신의 발전에 놀랍니다. 루슈가 집으로 돌아오니 루샤오이가 막 깨어나고 있다. 누구와 이야기했냐고 묻자 루슈는 앉으라고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루샤오이는 큰 소리로 반대하며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가지 않겠다고 고집한다. 루슈는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온 후로 자신과 함께 살았고 필요한 것을 충분히 살 수 있으며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수는 없다고 설득한다. 좋아하는 음식을 잃고 싶지 않은 루샤오이는 동의한다. 자신의 전략이 성공해서 루슈는 기뻐한다. 루슈는 루샤오이를 새 학교에 데려가는데 루샤오이는 그가 준 책가방이 유치하다고 불평한다. 루슈는 모두 책가방을 맨다고 말하며 투덜거리지 말라고 한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 속삭이며 그녀에게 힘을 보이거나 반 친구들과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주저하며 그녀는 여전히 입술을 삐죽이며 동의합니다. 루슈는 그녀에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적절한 때가 올 것이라고 확신시켜줍니다. 자신의 학교에서 로만 11세는 루슈를 따뜻하게 환영하고 조직에 합류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적지에서의 공헌으로 루슈가 중위로 직접 승진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이에 루슈는 더 높은 봉급에 대해 기뻐합니다. 로만 11세는 그를 따뜻하게 포옹하며 새로운 동료로 환영하며 그를 놀라게 합니다. 로만 11세는 그 후에 가오와 다른 사람들을 맞이하러 갑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라 루슈는 놀랍니다. 나이이샤오가 연단에 올라가고 로만 10페이가 학생들에게 줄을 서도록 지시합니다. 나이이샤오는 학생들을 재단에 환영하며 연설을 시작하지만 말을 더듬으며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그는 재단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도전을 강조하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끈기를 잃지 말라고 독려합니다. 나이이샤오는 학생들에게 선서를 주관하며 모두 약간 긴장한 채로 선서를 합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연단에서 내려옵니다. 루슈는 노인과 함께 훈련을 계속하며 노인은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큰 효과를 내는 다이안츠 기법을 소개합니다. 노인은 이 기법을 가벼운 몸무게에도 강의 잔물을 일으키는 잠자리로 비유합니다. 루슈는 지시에 따라 성실히 검을 휘두르며 구름 낀 영역 속의 적군에 집중합니다. 처음에 구름은 격렬하게 반응하지만 루슈는 끈질기게 시도하며 점차 구름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진전을 이루었지만 구름을 완전히 다루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노인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적은 지형을 조작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언급합니다. 루슈는 검 수련에서의 체력 소모와 구름을 조작하기 위해 요구되는 섬세한 통제력의 차이를 되새깁니다. 노인은 과거 사람들이 구름 붕괴의 날을 두려워했다는 믿음을 전하며 루슈는 이를 경계하기보다는 오히려 흥미롭게 여깁니다. 루슈의 독특한 관점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은 계속해서 그에게 검술을 가르칩니다. 함께 구름의 영역에 들어가자 루슈는 놀랍게도 구름을 통제하며 비를 성공적으로 소환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루슈의 검 휘두름은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내며 훌륭한 무술 기술을 보여줍니다. 노인은 루슈의 발전과 기술에 감탄하며 그의 업적을 인정한다. 루슈는 그 뜻을 알지 못해 묻고 노인에게서 감점을 받는다. 루슈가 구름을 비로 만들 수 있는 이유를 묻자 노인은 비를 강으로 강을 바다로 만드는 더 높은 단계가 있다며 자만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칠해설사는 끊임없는 수련을 필요로 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노인은 하루 종일 책 읽는 것에 지쳤다며 루슈가 루샤오이를 여름 여행에 데려가겠다는 제안을 고맙게 받아들인다. 루슈와 루샤오이는 여행을 위해 버스에 탑승한다. 루슈는 아는 사람인 사제를 발견하지만 말을 걸지 않는다. 루샤오이는 자리에 행복하게 앉는다. 루슈와 사이가 좋지 않아 보이는 무리가 버스에 오른다. 싸늘한 시선이 느껴진다. 버스가 가득 차자 여행 가이드가 자신을 소개하고 여정을 설명한다. 니위산을 방문하고 근처 호수에서 캠핑을 한 후 산에 오르는 일정이다. 루슈는 손에 나침반을 들고 있는 아는 사람을 본다. 가이드는 그들에게 리위산의 전설을 들려준다.
호수에 도착하자 모두 텐트를 친다. 루슈와 루샤오이는 호수를 바라본다. 루슈는 그녀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묻고 그녀는 처음에 그가 채소를 사서 저녁을 요리하는 것을 본 것을 말한다. 진지하게 말해보라고 재촉하자 그녀는 함께 식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한다. 루슈는 미소 짓고 함께했던 식사들을 자신에게도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떠올린다. 갑자기 무언가를 감지하고 돌아보니 양치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들 옆을 지나간다. 그는 마술사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며 그물망에 아직 걸리지 않았고 양치의 기운이 강해졌음을 감지한다. 루샤오이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루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밤이 되었고 루슈는 루샤오이를 텐트까지 바래다준다. 야외에서도 취침 규칙을 적용하며 아이 취급하는 것에 대해 루샤오이가 항의하지만 자리를 잡던 중 루슈는 양치와 그의 옛 지인을 태운 차량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다. 흥미로워진 루슈는 그들을 따라 앞쪽에 차들이 주차한 숲속 개활지로 향한다. 그 지역에 유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보고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주저합니다. 바로 그때 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왜 거기에 있는지 묻습니다. 루슈는 루샤오이와 여행을 왔다고 설명하고 장은 그 지역에 곧 유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 조직에서 조사 중이며 루슈에게 합류해달라고 찾고 있었습니다. 장은 대위한 반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유적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루슈는 이미 그곳에 있으니 합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다음 날 일부 승객들이 여행의 갑작스러운 종료에 대해 여행 가이드와 논쟁합니다. 환불을 요구하지만 가이드는 여행사에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루슈와 루샤오이가 그룹에 접근하고 가이드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묻습니다. 루슈는 그들이 석회형으로 간다고 말하고 다가오는 유적지를 언급하며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루슈, 루샤오이, 그리고 장은 둑을 넘어 호수로 향합니다. 경비원은 처음에 루샤오이가 적절한 서류가 없다며 막지만 장이 서류를 제시하고 상급자와 확인 후 통과시킵니다. 그들은 호숫가에 설치된 캠프에 도착하고 루샤오이는 유적지 작전을 위한 준비에 감탄합니다. 다음 날 경쟁 조직의 실력자들이 유적지 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모입니다. 리더는 그들에게 새로운 유적지의 개방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자신을 리더로 임명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폐허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결계의 눈을 파괴하는 것이다. 모두 준비하고 안개를 통해 폐허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루슈는 루샤오이에게 폐허 안에서 서로 떨어지게 되면 폐허 중심으로 가면 그곳에서 만나겠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그들은 안개 속으로 들어간다. 루샤오이는 드디어 그와 함께 싸울 수 있어 기쁘다. 루슈는 폐허 속에서 숲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다른 수행자들은 이상한 환경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한다. 루슈는 장의 조언을 떠올리며 폐허에서 변화하는 영적 에너지에 대해 생각하고 폐허 중심과 관련된 더 강한 에너지를 찾아 그것을 발견한다. 그룹을 따라 밤이 내린 숲속으로 들어가자 숲의 빈도에 도착하여 다른 그룹을 찾기 위해 계속 가기로 한다. 루슈는 동물뼈와 이상한 나무들을 언급하며 그곳에서 야영하자고 제안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우려를 무시하고 그를 두고 간다. 루슈는 뒤에 남아 위험에 처하면 도망치라고 경고하며 루샤오이를 걱정한다. 한편 샤오이는 숲속에서 루슈를 찾다가 동물들을 만난다. 고양이가 그녀에게 야옹거리지만 그녀는 고양이에게 얼굴을 찡그린다. 갑자기 큰 멧돼지가 공격적으로 다가오지만 그녀는 D급의 남자 경호원을 소환하고 경호원은 웃으며 멧돼지를 쫓아낸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멧돼지를 길들여 타고 다닌다. 그녀의 기술에 놀란 다른 그룹을 만나자 그녀는 자신이 짐승 조련사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그들이 여수를 보았는지 묻고 그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향한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여수는 또 다른 무리가 접근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해가 지기 전에 안전한 장소를 찾아 야영하려 한다. 여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그들에게서 감점을 얻을 방법을 생각한다. 그들이 탁 트인 공간에 자리를 잡자 그들의 리더는 다가오는 동물들을 경고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드러낸 여수였다. 어디 출신이냐는 질문에 그는 동쪽에서 날아왔다고 농담을 하고 이것은 그 무리를 화나게 하며 그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감점을 얻게 한다. 쌓인 점수를 되돌아보며 그는 한 이름이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가능한 스파이임을 짐작한다. 그 무리에 합류하여 여정을 함께하는 여수는 스파이를 함정에 빠뜨릴 방법을 계획하며 그들의 경계심을 풀게 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표범이 수련생에게 거의 덤벼들려는 순간 루슈가 뛰어들어 그 젊은이를 구합니다. 그룹의 리더와 2명의 관리가 루슈의 행동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는 동물을 죽이는 것은 잔인하다며 쫓아냈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지만 감점을 받습니다. 화면에 점수가 표시되지만 그는 한 관리의 이름이 점수와 같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루슈는 그들이 스파이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합니다. 루슈는 스파이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가운데 냄새나는 두부를 즐깁니다. 잠시 후 스파이가 공격을 개시하여 다른 사람들을 모두 재웁니다.
이를 모르는 누슈는 스파이를 찾아 나섭니다. 숲을 달리는 그의 앞을 덩굴이 덮치려 하지만 그는 가볍게 베어버린다. 나무 위에서 누슈가 스파이를 부르자 스파이는 공격하려 한다. 누슈는 손쉽게 반격하여 스파이의 얼굴을 발로 차고 턱을 스친다. 손바닥에 인을 드러낸 누슈는 창을 소환하여 스파이를 놀라게 한다. 스파이가 반격하지만 누슈는 그의 무기를 빼앗고 그를 바닥에 내던진다. 스파이는 누슈에게 칼을 던지지만 누슈는 피하고 창을 던져 스파이는 간신히 피하고 나무가 베인다. 나무에 몰린 스파이의 옷과 무기를 벗긴 누슈는 스파이들의 수를 묻는다. 스파이는 자신이 혼자라고 주장하지만 누슈는 믿지 않고 스카이넷 특수요원으로 스파이들을 잡는 자이며 산에서 스파이를 제압한 사람이라고 스파이에게 허세를 부린다. 첩자는 다른 코드명이 있는 동료들이 있으며 그들이 천 베일리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동료들과 접촉하는 비밀 암호를 공유하는데 그 암호는 그들의 별자리 코드명에 기반합니다. 누슈는 그들이 천 베일리에게 잡히면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첩자는 그들의 임무를 고백하고 자비를 구하며 누슈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논의하기도 전에 덩굴이 첩자를 공격해 나무 속으로 끌고 가고 누슈는 그를 구하려 애쓰지만 실패합니다. 모두가 깨어나고 라이라이 선생님이 실종된 것이 밝혀지며 그가 첩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리더는 그를 찾기로 결정하고 몇몇 학생들이 자원해 돕기로 합니다.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고 모두가 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리더는 마지못해 수색을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간첩으로부터 얻은 점수에 만족한 여주는 천상의 지도의 7번째 별을 깨우려 합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7번째 별은 그의 에너지를 흡수하지만 깨어나지 않고 그는 화가 나고 실망합니다. 여주는 실망한 채 눈을 뜨지만 자신이 앉아있는 나무에서 앞을 보니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는 이상한 영적 에너지를 향해 나침반을 이용하며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회오리 바람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재빨리 자신의 에너지로 자신을 감싸고 회오리 바람을 없애려 합니다. 거센 바람을 헤치고 중심에 도달하여 그것을 산산조각 내고 숲속으로 날려버립니다. 누슈는 시전자 쪽으로 향한다. 불타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녹이고 닿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누슈는 싸우고 싶어 하지만 공격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을 알게 된 좌절한 시전자와 마주한다. 시전자는 누슈에게 또 다른 토네이도를 시전하려 하지만 누슈는 그것이 형성되기 전에 흩어버린다. 시전자는 도망치고 누슈는 검을 들고 추격한다. 시전자는 틈을 타 누슈를 공격하려 하지만 검은 너무 빨라 그의 얼굴을 베어버린다. 겁에 질린 시전자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그리며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한다. 그는 고통 속에 웅크리지만 모래알을 뭉쳐 누슈에게 던진다. 검이 막으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 모래총알 몇 개가 검을 통과해 누슈를 위협한다. 마법사는 누슈를 과소평가한 것을 후회하며 그가 강력한 상대임을 깨닫는다. 총알 하나가 거의 누슈를 맞출 찰나 그는 천상의 지도를 각성시켜 7번째 별을 각성하는 다음 단계를 발견한다. 별이 각성하여 그의 쪽으로 날아오며 그를 밝히고 지팡이 모양으로 나타난다. 누슈는 영혼의 감정, 즉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을 동시에 경험하며 별을 해방시킨다. 그는 지팡이를 던져 모든 모래 총알을 관통하여 적을 명중시키고 순식간에 죽인다. 적은 땅속으로 사라지며 모래로 변한다. 적의 영혼이 공중을 날아다니고 누슈는 근처의 영들이 적의 영혼이 사라지는 것을 감지하는 것을 지켜본다. 다음날 아침, 여름이 드디어 술을 찾아내고 그를 만나 기뻐한다. 그는 그녀에게 스파이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다. 그들은 나무가지에 잠복해 감시하는 몇몇 스파이들을 발견한다. 여름이는 자신의 동물들을 이용해 공격할 것을 제안하지만 술은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들은 먼저 스파이의 수와 전력을 알아야 하므로 그는 조사하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그들이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묻고 그는 다람쥐를 정보 전달자로 사용할 계획이다. 스파이들이 있는 곳으로 접근하자 술은 한 남자가 숲의 가장자리에 도착하는 것을 본다. 3명의 감시자가 뛰어내리고 그 남자는 손짓으로 신호를 보낸다. 감시병들이 신호를 따라하며 통과를 허락한다. 스파이가 말한 코드가 자신의 별자리 3번째 숫자라는 것을 떠올리며 육수는 자신의 코드가 무엇인지 생각한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으로 변장하고 숲의 가장자리로 다가간다. 감시병이 나타나고 그는 신호를 보내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한다. 감시병이 그의 신호를 따라하며 통과를 허락한다. 동굴에 들어간 육수는 반대편으로 나와 분홍빛 풍경과 그 중앙에 있는 거대한 분홍색 나무를 발견한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는 그들에게 합류한다. 리더는 그들이 먼저 유적에 도착했다고 선언하며 승리를 외친다. 루슈는 그들의 수가 자신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루슈는 그들을 조사하면서 그들의 영역을 감지한다. 몇몇은 영역이 거의 없고 몇몇은 시급,
다른 몇몇은 D급임을 알아차린다. 주변을 계속 살피던 중 나무를 조사하고 있는 4명을 발견한다. 그 4명에게는 영역이 없다는 것을 감지하고 미소 짓는다. 떠나려고 돌아서지만 감각이 찌릿거린다. 그 4명이 영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억누르고 있으며 매우 강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 중 한 명이 나무를 조사하여 반대편의 나뭇가지와 뿌리로 막힌 통로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각각의 두께는 약 2m입니다. 그는 나무가 낮에는 닫히고 밤에 열린다고 설명합니다. 스파이 리더는 그에게 첸 베일리가 곧 도착할까봐 밤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에게 나무를 강제로 열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나무에 2개의 화구를 던져 폭발을 일으킵니다. 연기가 거치자 그들이 만든 구멍은 뿌리에 의해 즉시 덮입니다. 그들은 식물이 그들의 힘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루슈는 이것을 보고 첸 베일리가 도착할 때까지 그들을 지연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합니다. 양치가 갑자기 루슈를 알아본다. 그를 부르자 다른 이들도 그를 알아본다. 우두머리가 무슨 일인지 묻는다. 양치는 루슈를 불태우려 했지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사제가 루슈가 관광버스를 따라왔다고 말한다. 우두머리는 부하들에게 루슈를 포위하고 칼을 겨누라고 명령한다. 루슈는 그들을 무시하고 우두머리 쪽으로 걸어가지만 부하들이 그를 막는다. 루슈는 아무 신호를 하고 자신이 릴리라는 가명을 쓴다고 말한다. 중요한 보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 남자가 루슈의 가명에 대한 묘사를 확인한 후 리더는 그가 그들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그가 말하도록 허락합니다. 루슈는 리더에게 천 베일리가 죽었다고 말하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리더는 그가 어떻게 아는지 묻고 루슈는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리더가 심해 백사로 알아본 흰 모래를 보여줍니다. 루슈는 한 남자가 천 베일리에게 모래를 박아 넣어 출혈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남자는 천 베일리의 비검에 다친 후 도망쳤고 증거로 모래를 가져갔습니다. 두목이 천 베일리의 시체에 대해 묻자 루슈는 조직이 찾지 못하도록 수영장에 버렸다고 말합니다. 두목은 크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천 베일리가 죽었다고 알리고 모두 기뻐합니다. 그는 루슈에게 앞으로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고 그들의 조직인 가츠 컬렉션으로 돌아가면 그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사제와 양치는 루슈가 스파이였음에 틀림없다고 결론짓습니다. 루슈는 그것을 확인하며 자신은 조직에서 파견되었고 특히 양치가 대대적인 수색의 곤란을 겪고 있을 때는 자신의 신분을 발각시킬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두목은 동의하며 조직의 임무가 최우선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양치에게 조직이 그를 받아들였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지만 이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치는 그들의 부탁을 따르겠다고 동의합니다. 양치는 나무로 가서 태우기 시작하지만 뿌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태우고 사제가 다가와 그 이유를 묻고 거부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양치는 그들이 자신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조직을 배신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제는 그가 그들을 위해 일하기로 한 결정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직의 우두머리가 정보를 받고 양치에게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도원반 학생들이 중앙유적에 진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루슈는 동료들을 만나서 기뻐합니다. 우두머리가 입구에서 그들에게 다가오고 양치는 자신을 그물의 중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두머리는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양치는 그들이 어떻게 먼저 도착했는지 진입할 때 불꽃을 보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도자가 폐허에 침입자가 들어왔고 어젯밤 사건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다. 한 반 친구가 양에게 자신들의 진영에 혼란이 생겼다고 말한다. 지도자는 들어가기 전에 조사를 하겠다고 말하고 양은 이를 받아들인다. 그는 떠나지만 그의 부하들은 학생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루슈가 개입하여 그의 털복숭이 친구를 보낸다. 부하들이 학생들을 공격하려는 순간 털복숭이 친구가 양에게 도착해 신호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양은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공격 계획을 알아차리며 그녀가 공격당하기 직전에 카오에게 알린다. 그녀는 공격을 피하고 반격하며 다른 학생들도 그녀를 공격하려던 자를 처리한다. 양이 공격받고 있다고 알리며 싸울 준비를 한다. 학생들은 무장하고 그들과 스파이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다. 리더는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스파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털복숭이 친구가 루슈의 곁으로 돌아오고 루슈는 상황이 잘 해결되었다고 기뻐하며 장을 믿고 상황을 맡긴다. 리더는 병력이 학생들보다 많다는 이유로 공격을 명령한다. 학생들은 밀리고 있다. 한 명이 거의 공격당할 뻔했지만 차오가 그를 구한다. 장은 등을 맞대고 싸우며 흩어지지 말라고 명령한다. 루슈는 퍼리에게 손바닥에 그림을 그려가며 지시를 내린다. 퍼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러 간다. 루샤오이는 동물 친구들과 함께 도착하여 싸움이 시작된 것을 보지만 루슈의 신호는 보지 못한다. 퍼리가 도착하여 루슈가 그린 진행 신호를 보여준다. 스파이들은 학생들을 포위했다고 생각하지만 동물들이 난입하여 스파이들을 제압하기 시작한다. 루샤오이는 장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물들이 자신들의 동맹이라고 알리며 싸움의 흐름을 바꾼다.
두목은 분노하며 다른 이들이 싸움에 참여하는 동안 양치에게 뿌리를 계속 태우라고 명령한다. 루슈는 양치에게 뿌리를 계속 태우라고 소리친다. 장이 싸움을 뚫고 우두머리에게 다가가지만 싸움을 양기에게 넘긴다. 양기는 봉황 공격으로 맞서고 장은 그것을 뛰어넘어 그에게 맞서지만 봉황이 되돌아와 장을 불태운다. 다른 한 남자가 약해진 장에게 수리검을 던지지만 초가 뛰어들어 수리검을 막으며 그를 구한다. 스파이들이 장과 초를 포위하고 공격할 준비를 한다. 한 교활한 스파이가 수리검으로 그들을 기습하려 하지만 여수는 자신의 항아리를 소환하여 그 스파이를 조종해 자신의 동료들에게 수리검을 던지게 한다. 여수는 그를 스파이로 낙인 찍고 그가 방어하기 전에 기절시킨다. 우두머리는 시간이 없다고 선언하고 그들은 폐허로 향한다. 그는 자신의 검을 뽑고 여수는 그것이 보통 검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한다. 그의 검에서 나온 단 한 줄기의 배기 자국이 남았습니다. 리더는 뿌리를 파괴하고 태워 재생을 막습니다. 리더와 그의 부하들은 입구로 뛰어내립니다. 여주를 걱정하는 노슈도 입구로 내려갑니다. 이를 본 여주는 뒤처지고 싶지 않아 따라가려 하지만 스파이들이 그녀를 막습니다. 드래그넷의 다른 대원들이 마침내 중앙에 도착하고 스파이들은 모두 입구로 들어가려고 했으며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리더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로슈가 안으로 들어가는 중 한 명이 덩굴에 목이 잡혀 질식하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양치는 그룹에 합류하려고 밀고 들어오지만 밀쳐집니다. 드래그넷 요원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는 재빨리 방화벽을 만들어 막으려 하지만 한 관리가 불길을 뛰어넘어 그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양치가 그에게 불을 뿜으려는 순간 한 지인이 그의 얼굴에 파란 먼지를 날려 그를 약화시키고 방화벽을 무너뜨립니다. 양치는 그를 배신자라고 부르며 관리에게 고발합니다. 관리는 양치를 발로 차서 기절시킵니다. 관리들은 모든 스파이들을 체포합니다. 장은 그들을 관리에게 맡기고 저는 계속 그를 뒤쫓습니다. 그들은 입구로 내려가고 육소유는 그들을 따라가며 멧돼지를 입구로 밀어넣으려 합니다. 장과 그의 일행은 나무를 지나가며 스파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는데 초가 덩굴에 감긴 누군가를 가리킵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덩굴에 삼켜진 사람이 있었다. 갑자기 덩굴로 된 괴물들이 장을 공격했지만 조가 괴물을 찌르며 그를 구했다. 그들은 괴물들과 싸우기 시작했고 쉽게 물리쳤다. 하지만 땅이 흔들리며 거대한 꽃이 나타나고 그 꽃의 덩굴들이 하나씩 그들을 붙잡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장은 덩굴을 끊어냈고 조도 마찬가지로 덩굴들을 너무 강하게 끌어냈다. 하지만 꽃의 덩굴에 붙잡힌 한 스파이가 거대한 꽃에게 거의 먹힐 뻔했다. 루샤오이가 멧돼지를 타고 꽃 속으로 돌진하여 꽃을 치자 꽃 괴물이 넘어졌다. 그러자 꽃의 핵이 드러났고 장은 조를 위해 덩굴을 치웠다. 조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창을 핵에 던져 산산조각 냈다. 꽃 괴물이 제거되었고 그 덩굴에 잡혔던 사람들은 풀려났습니다. 한 사람이 장에게 그것이 진법의 눈이냐고 묻지만 그는 진법의 눈과 마주했다면 그들 반응이 달랐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욱이 흥분하며 여욱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묻습니다. 한편 스파이들은 덩굴에 잡히고 있습니다. 여욱은 덩굴 괴물들이 높은 영역을 가진 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심지어 괴물과 싸우는 한 사람을 입에 밀어넣는 것을 목격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나 동료들을 덩굴로부터 구하려 합니다. 리더는 그들에게 그의 주위에 모이라고 말하고 모두 그렇게 하여 영역방패를 형성하여 모든 괴물들을 쫓아냅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말하며 자신이 진법의 눈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하고 누구든 떠나는 자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루시는 그들 사이를 걸어야만 했고 원치 않았다. 그는 어떻게 탈출할지 고민하다가 악취를 풍기는 물건을 만들어 모두를 불평하게 만들어 감점을 받는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하지만 그들은 악취를 피하기 위해 방독면을 준비해왔기에 멈추지 않았고 리더는 그 냄새를 식물이 풍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그 생물들이 다시 나타났고 주변의 영적 에너지 보호막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리더는 그 냄새가 그들을 끌어들였을 것이라고 말하며 누가 책임자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선언한다. 남자들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루시는 그들 중 한 명의 옷에 냄새나는 두부를 짓눌렀다. 곧 장벽이 무너졌고 리더는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명령했다. 생물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루시는 냄새나는 두부를 이용해 자신의 은밀한 계획을 계속했지만 한 마리가 그를 현행범으로 잡고 루시를 스파이라고 불렀다. 루슈가 남자의 얼굴에 두부를 던지고 도망친다. 괴물들이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쉽게 베어낸다. 루슈는 더 많은 냄새나는 두부를 소환하여 던지고 괴물들은 서로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 남자는 괴물들을 막아낸 후 루슈를 쫓지만 루슈는 등을 돌린 채로 망령개를 소환하고 망령개가 그 남자의 검을 반으로 베어버리자 그 남자는 바닥에 세게 떨어진다. 하지만 그 남자는 멈추지 않고 부러진 칼날을 집어 다시 공격하지만 루슈는 망령개를 조종하여 뒤에서 덮치게 하여 그를 죽인다. 그는 나침반을 따라 폐허의 중앙으로 간다.
그는 우두머리와 그의 부하 2명이 중앙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다. 우두머리는 조명탄으로 중앙을 밝힌다. 루시는 그들을 감시하며 숲속 나무들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포도덩굴 모래가 방 안의 거대한 꽃으로 모두 흘러드는 것을 감지한다. 한 사람은 진법의 눈이 완전히 발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꽃을 자르자고 제안하지만 리더는 천 베일리가 죽고 학생들은 망가진 생물들에게 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결책을 찾을 시간이 있다고 말한다. 루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에 웃는다. 그는 방으로 몰래 들어가지만 리더는 그를 감지하고 돌아서며 검으로 베어낸다. 루시는 거의 맞을 뻔하지만 간신히 피한다. 그들은 그를 에워싸고 그의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한다. 루시는 일어서서 자신이 드래곤의 방첩부 중이라고 말하며 잠시 신분증을 보여주고 그들이 볼 수 없도록 재빨리 닫는다. 이것은 그들을 짜증나게 하고 그에게 부정적인 점수를 안겨준다. 지도자들은 드래곤넷에 그런 부서가 없다고 말하지만 루시는 그 부서가 있다고 주장하며 방첩부가 스파이 색출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는 그 부서가 자신의 관할 하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말에 지도자의 표정이 변합니다. 지도자는 그들에게 무기를 버릴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지도자가 그에게 돌진하자 루시는 인장을 꺼내는데 인장에서 밝은 빛이 나와 그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멀게 합니다. 빛이 사라질 때쯤 루시는 반대 방향으로 달아납니다. 그들은 그를 쫓아가지만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검을 휘두릅니다. 그들은 그의 공격을 막고 그는 검으로 그들을 막아내면서 창을 소환하여 지도자에게 던집니다. 지도자는 모든 창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아내고 전혀 부상을 입지 않습니다. 육서가 자신의 소지품에서 검을 소환하여 우두머리와 싸울 준비를 한다. 우두머리는 육서를 조롱하며 헛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비웃는다. 육서는 굴하지 않고 집중하며 검술을 능숙하게 펼친다. 그는 저군을 소환하고 검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우두머리에게 향하게 한다. 물은 검으로 변하지만 우두머리는 자신의 검으로 맞고 육서의 목을 향해 빠르게 베어내려 한다. 하지만 육서는 피하고 반격하여 우두머리의 목을 베어낸다. 나머지 2 적은 육서를 과소평가했음을 깨닫고 함께 공격할 준비를 한다. 육서가 빗방울을 이용한 기술을 다시 시도하지만 이번에는 실패한다. 그들이 그를 압도하려 할 때 땅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루시는 루샤오이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도착하는 것을 봅니다. 그녀가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입구가 덩굴로 막히고 진법의 눈을 지키는 존재가 깨어나 그들의 탈출을 가로막습니다. 리더는 다른 2 사람에게 자신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망설임 없이 피를 흘려 그의 몸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루시는 리더와 꼭 괴물에서 나타난 진법의 눈을 지키는 존재와 동시에 싸우며 궁지에 몰립니다. 루시는 검으로 공격을 시도하지만 덩굴을 베어낼 만큼 빠르지 않아 괴물이 촉수를 내보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피하지만 리더와 덩굴이 동시에 공격하면서 루시는 방어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계속해서 얻어맞고 힘들어하며 버티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탈출하려고 필사적으로 입구로 향하지만 우두머리가 그의 배를 강하게 치고 덩굴이 그를 감싸 괴물의 입으로 끌어당깁니다. 육서, 루수는 이것이 자신의 끝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합니다. 한편 밖에서는 육소유, 루자이아오와 장, 이 입구를 막고 있는 덩굴을 제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육소유는 육서가 죽었을까봐 소리칩니다. 갑자기 누군가 동굴 안으로 들어와 덩굴을 잘라 육서를 구합니다. 괴물들은 새로운 위협에 눈을 돌리고 그것은 니팅, 에나이팅, 이미 드러납니다. 그녀의 등장에 우두머리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니팅은 재빨리 괴물에게 다가가 손쉽게 그 목숨을 끊습니다. 덩굴 주변을 피처럼 흘러내리는 리더는 최상위 비급의 막강한 힘을 자랑하며 육서를 제거하려 한다. 그가 공격하려는 순간 리정이 개입하여 그의 공격을 막고 영역으로 그를 제압한다. 육서는 리정에게 감사를 표하고 왜 더 빨리 개입하지 않았냐고 묻는다. 리정은 육서의 실력을 직접 보고 싶었다고 설명한다. 육서는 농담으로 잘했는지 묻고 리정은 그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항상 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떠나기 전에 리정은 이미 진법의 눈을 봉인했고 돌아오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육서에게 말한다. 유적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모두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장과 다른 사람들은 육서가 괜찮은 것을 확인하고 안도하며 그에게 달려간다. 루샤오이는 멧돼지를 타고 그에게 다가가 그의 팔에 안겨 눈물을 흘린다. 안도감에 휩싸인 그녀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한다. 루슈는 괜찮다고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